나는 가난한 닭발승이요. 다 함께 사는 공동선은 생명 존중과 평화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내가 가진 거라곤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젓 한 깡통, 허름한 담요 6장과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마하트마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원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마르세유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한 말이다. 크리팔라니가 엮은 간디어록을 읽다가 이 구조를 보고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의 내 분수로는 그렇다. 법정의 무소유라는 글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가 이 글을 쓴 것은 그의 나이 39세 때인 1971년이었고 무소유라는 이름의 책이 출간된 것은 그의 나이 45세 때인 1976년이었다. 이 글과 책 하나로 그는 무소유의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의 무소유를 언제 처음 읽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가 이 글에서 소개한 난초 얘기는 나에게도 그대로 들어맞는 말이었다. 법정은 어떤 스님이 보내준 난초 2분을 정성스레 길렀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난초를 위해 실내 온도를 내리곤 했다. 장마철 어느 날 외출했다가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난초를 뜰에 내어놓고 온 사실을 깨달았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잎이 축 늘어져 있었다. 법정은 그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난을 가꾸면서부터 과연 그는 산철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을 못했다. 밖에 볼 일이 있어 집을 잠시 비울 때도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했고 분을 내놓은 채 나갔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며칠 후 그는 놀러온 친구의 품에 선뜻 난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비로소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아갈 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때부터 그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법정은 이처럼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되었다지만 나는 그 글을 읽을 무렵 난 때문에 무척 애를 먹고 있었다. 난정을 알아야 난을 기르고 칠 수 있다는데 나는 난을 기를 줄도 칠 줄도 모르면서 꽤 많은 난분을 가지고 있었다. 남에게 주자니 아깝고 기르자니 주체하기 힘들고 어디 나다닐 수도 없으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다. 그때 법정의 글을 읽었던 것이다. 그의 말이 내게는 실감으로 와닿았고 그의 무소유를 나름대로는 어렴풋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다 함께 사는 공동선은 생명 존중과 평화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그의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며 그에 의하면 무엇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에 얽매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법정은 무소유의 달인 같다. 봉은사 달해원에 살다가 어느 날 훌쩍 거기를 떠났고 20년 가까이 송광사 불이람에 살더니 강원도 이름 없는 오두막으로 훌훌히 떠났다. 그는 소유를 정리하는 일에 익숙했다. 가진 것이래야 책밖에 없으니 쌓였다 싶으면 그 책을 볼만한 친구들에게 흩어버렸다. 세상과의 연이라 할 편지 같은 것도 모아서 태워 없애는 일도 자기 삶의 정돈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는 무소유를 말로만 외친 게 아니라 일생 동안 그것을 실천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다. 언젠가 우리에게 지녔던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가 온다. 반드시 온다. 그때 가서 아까워 못 버린다면 그는 잘못 살아온 것이다. 본래 내 것이 어디 있었던가 한때 맡아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그러니 시시로 큰 마음 먹고 놓아버리는 연습을 미리부터 익혀두어야 한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민주화운동을 등지고 법정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최초의 선승이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법정은 1970년대 초 제야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으로 출범한 민주수호 국민협의회에 처음부터 참여하였다.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는 삼선 개헌이 끝난 뒤 박정희 영구집권의 출발점이 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71년 4월 19일 발족된 단체로 민주적 질서가 파괴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적 권리를 호소하면서 출범했다. 법정은 이 단체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는 불교계에서 첫 번째로 제야민주화 투쟁에 참여한 기록이 된다. 그때 법정은 한강 건너 봉은사의 달의 헌이라는 암자에 기거하면서 서울 나들이를 했다. 그가 시아래 소리 편집위원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제야민주화 투쟁의 참여는 함석헌과 함께 그 권유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가 1975년 가을 송광사 불이람으로 떠나고 난 뒤에도 함석헌과는 편지와 책을 주고받거나 직접 간접적으로 편지 왕래를 계속한 걸 보면 두 사람이 상당한 친교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기는 두 사람 다 종교는 달랐지만 진리를 탐구하는 수행자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닮은 점이 있었다. 법정의 제야민주화 활동은 그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활발히 전개되었다. 10월 유신 이후 박정희의 독재가 점점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1973년 11월 5일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 15인 선언이 있었다. 이는 유신 이후 최초로 나온 제야의 반유신 투쟁의 선언이었다. 이 선언에도 법정은 참여하였다. 그리고 그해 12월 24일 장준하, 백기환이 중심이 되어버렸던 헌법 개정 100만인 청원운동본부의 구성 때도 법정은 운동본부 30명 중에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나는 이보다 앞선 11월 26일 밤 민족학교 주최로 서울의 대성빌딩 강당에서 열렸던 항일문학의 밤 행사에서도 그를 보았다. 항일문학의 밤은 그때 민족학교에서 펴낸 항일민족 시집을 핑계 삼아 사실상 제야 인사와 문인들을 중심으로 벌인 저항문학의 밤 행사였다. 법정은 그의 글에서 거기와 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복도건 연단이건 입추의 여지없이 빡 들어찬 청중들, 거기에 하나같이 타오르던 그 눈매들, 그것은 증오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이었다. 조국에 뜨겁게 달아오른 사랑의 눈이었던 것이다. 라고 회고하고 있다. 앞서 말한 1973년 11월 5일 유신에 반대하는 제야 15인 선언이 있은 후 법정은 함석헌 등 8명과 함께 종로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하루 종일 경찰서에 갇혀 있었다. 반성문 한 장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한사코 거절했다. 신랑이 끝에 그들이 준비한 서면에 손도장을 찍고 풀려났는데 나이가 비슷한 법정과 이호철이 안국 로터리까지 같이 걸어왔다. 로터리 초입에 이르자 법정은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문고본이라도 한 권 사야겠소. 라며 책방 쪽으로 가면서 둘은 헤어졌다. 이는 이호철의 글에 나오는 사파인데 이처럼 법정한테는 문학청년 같은 순수기가 있었다. 1974년 11월 27일 서울의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제야인사 71명의 이름으로 민주회복 국민선언이 있었고 이어서 12월 25일 종로 2가 YMCA 회관에서 민주회복 국민회의 창립총회가 있었다. 이날 참석한 인사들은 16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법정도 끼어 있었다. 내가 알기로 이것이 법정이 제야민주화 투쟁의 현장에 공식적으로 얼굴을 드러낸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법정의 민주화 투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그 뒤에도 여전했다. 시국에 대한 걱정과 민주화 동료들에 대한 염려가 그가 그 무렵 썼던 글 도처에 남아있다. 그는 1974년 한결같은 잿빛 속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빛이 있었다면 그것은 안양에선가 가정주부들이 연탄 집게를 들고 가두대모를 벌인 사건과 도하각 언론사에 번졌던 자유언론 실천선언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본 회퍼의 표현을 빌어 종교의 사명과 자신의 고뇌를 말한다. 술 취한 혹은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간다. 운전이 위태위태하여 어디로 어떻게 몰고 갈지 함께 타고 가는 승객들은 불안에 견딜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고 노인이고 부녀자고 할 것 없이 무고한 목숨들의 그 차에 치여 죽어간다. 이런 때 종교인이 할 일은 무엇일까? 죽은 시체나 치닥거리하여 제사나 지내주면 그것으로 일이 끝나는 것일까? 아니다. 아니고 말고 우선 미친 운전수를 차에서 끌어내리는 일이다. 두려워 떠는 승객들을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건져내야 하고
정신이 말짱한 운전사에게 차를 맡겨 예정된 길을 달리게 하는 일이 곧 살아있는 종교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고뇌 속에서 서울을 떠날까 말까를 놓고 무척 고심했던 것 같다. 1975년 가을, 그는 마침내 떠나면서 이렇게 썼다. 마치 한 마리 산짐승이 들에 나가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지친 몸으로 옛 보금자리를 찾아 돌아온 그런 느낌이었다. 물론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 곁을 떠나온 미안함의 무게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지만 건강과 빛을 잃어버린 내 처지로서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법정은 두고 온 동료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어디에 나가 남 앞에서 강연하거나 글 쓰는 일은 애써 삼갔다. 무엇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뜻을 같이 한 수많은 동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무슨 면목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며 또 글을 쓰냐는 것이었다. 썰렁한 겨울날 혼자 부엌 바닥에서 떨면서 먹이를 챙기면서도 감옥의 독방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동료들의 모습을 생각했다. 추위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을 그 강인한 모습을 연상하면서 자신 또한 추위와 허기를 이겨냈다. 출가와 수행. 법정은 1932년 10월 8일 전남 해남의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다. 홀어머니 아래서 가난하게 자라던 그는 총명했고 또 글재주도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원고지를 살 돈이 없었다. 어느 해 소풍 때 보물찾기를 통하여 상으로 원고지를 탔다. 그 원고지에 난생 처음으로 글쓰기를 하며 즐거웠다. 그의 속세 나이 23세 전후 그는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고 싶었다. 그때는 1954년 휴전이 되어 포로 송환이 있을 때였다. 그때 남쪽도 북쪽도 마다하고 제3국을 선택해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다. 법정 또한 그들처럼 되고 싶었다. 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법정은 인간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어느 날 그로 하여금 출가를 결심하게 했다. 오대산으로 가던 중 서울에 내린 그는 안국동 선학원에서 효봉 스님을 만나 그의 법문에 감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삭발을 했다. 사랑 눈이 내리던 겨울날이었다. 그의 말대로 그는 전생의 중이었던지 삭발하고 먹물옷으로 갈아입고 보니 헐헐 날아갈 것 같았다.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그 길로 종로통을 한 바퀴 돌았다고 한다. 다음 날 그는 효봉선사가 주석하던 통영의 미래사로 내려갔다. 절이라고 해야 해우소까지 합쳐 세 채밖에 안 되는 조그만 암자였다. 뒤에는 암벽으로 된 미륵산 봉우리가 솟아있고 둘레는 청청한 편백나무로 울창한 숲을 이루었다. 그리고 멀리 수평선을 띈 바다가 내다 보이는 곳이었다. 여름 장마철에는 지척을 분간할 수 없도록 안개가 짙게 내리고 아궁이는 연방 물을 퍼내야 불을 지필 수 있었다. 법정은 거기서 부목의 소임을 받았다. 하루 석짐씩 꼬박꼬박 나무를 하고 아궁이마다 불을 지폈다. 같이 지낸 사람 가운데는 빛날 시인이 된 고은도 있었고 불교 신도회장을 지낸 박완일도 있었다. 고생이 많았고 늘 배가 고팠다. 선원이던 그곳은 아침으로는 멀건죽한 그릇이다고 저녁은 낮에 남은 식은 밥 한 술이었다. 때론 수도가에서 국수를 씻다가 흘린 걸 주워 먹기도 했다. 몸에 배지 않은 일에 지쳐 코피를 쏟고 앓고 있을 때 탈진한 몸으로 정랑에 갔다가 기운이 빠져 걸어오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온 적도 있었다. 그러나 법정은 고생은 했지만 스승 효봉과 함께했던 삭발불사 시절을 더 없는 그리움으로 기억하곤 했다. 1956년에 법정은 효봉선사를 은사로 삼위계를 수계하고 1959년에는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자운율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받는다. 같은 해에 법정은 해인사의 전문 강원에서 명봉화상을 강주로 대교과를 졸업, 이제 본격적인 승려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는 어느 책에선가 말했다. 너는 어째서 출가했는가? 부처님이 이 자리에서 묻는다 할지라도 나는 다음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대답할 것이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 내 식대로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났노라고. 세상이 무상해서라거나 불교의 진리에 매혹되어서라거나 혹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뭐라 말하기 어려운 내 생명의 요구였을 것이다. 시절 인연이 다가서자 그 길로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다생에 길들인 인연의 끈앞을 같은 것이 나를 그 길로 이끌었을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적정처로 가는 것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발견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다. 우리가 세속을 떠난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다. 내가 먼저 깨닫고 나서야 남을 제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간소했다. 그 자신이 고백했듯이 그는 마하트마 간디와 데이빗 소로의 간소한 삶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가 남긴 유서는 소로가 남긴 유서와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그의 소원은 보다 단순하고 간단하게 사는 것이었다. 불이람의 부엌에는 먹이는 간단명료하게 라고 쓴 그의 글씨가 붙어 있었다. 그가 불이람에서 17년을 보내고 강원도의 산골 오두막으로 떠난 것은 그동안의 인연이 그의 수행을 방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해가 떨어진 뒤에는 어떤 손님도 암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수행에 철저했다. 늘 되지도 않을 잡문 나부랑이를 써서 허시름만 세상에 떨침으로써 번거로운 삶을 스스로 불러들였다고 자신을 질책했다. 불가에 내려오는 선시로 그는 자신의 심경을 노래했다. 산이야 나를 좋아할 리 없건만 내가 좋아서 산에서 살지. 한 산 중에 오래 머물다 보니 쓸데없는 인연들이 나를 귀찮게 한다. 그는 옛 스님의 예를 들어 그가 혼자 가는 결벽증을 은근히 내비친 적이 있다. 예전 스님들도 개성이 강하고 자기 빛깔이 선명한 분들은 대개가 독거를 좋아했고 성격이 원만하고 남들과 섞이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여럿이 함께 어울려 살았다는 것이다. 홀로 있기를 좋아한 사람들은 대개가 성격이 괴벽스러웠다. 홀로 있고자 하기 때문에 사람 대하기를 몹시 싫어한다. 그런 괴물들의 공통점은 먼데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글의 향기. 속세에 있을 때부터 그에게는 문학 청년의 기질이 있었다. 1973년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나온 기념으로 문고본을 산 것도 그러하려니와 그의 감수성은 너무도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그의 글 가운데서 아무 것이나 뽑아들어도 그 글은 모두가 아름답다. 다 함께 사는 공동선은 생명 존중과 평화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같은 새지만 깨꼬리는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고 두견새는 운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울어도 그저 울지 않고 피를 토하리만큼 애타게 운다. 나도 바람 소리에 흔들려 털고 일어나 더 올라갈 데가 없는 데까지 올라왔다. 살아도 철이 안 드는 풋풋한 머시매들의 기질, 바람결에 민감한 영원한 나그네들. 해마다 이맘때면 연중 행사처럼 나는 혼자서 불속 산 위에 올라와 며칠씩 지내다가 내려가곤 한다. 수십 리 밖으로 첩첩이 쌓인 아득한 산 너머로 기우는 일몰을 지켜보면서 우주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장엄한 빛깔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 아래 저 불빛이 빛나고 있다면 그 지붕 밑에 웃음꽃이 피어 있을 것이고 희미하게 떨고 있다면 누군가 근심 걱정에 잠겨 있을 것이다. 그의 문학 청년 같은 기질은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대지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좋아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한 아이가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고 있다. 그 아이의 울음을 달래서 이지러진 그 얼굴에 다시 웃음을 피어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평생을 두고 내 기억 속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기질을 나타내는 글을 두 개만 들어보자. 가을은 떠돌이의 계절인가. 나뭇잎이 서걱서걱 스치고 지나가는 마른 바람 소리를 듣노라면 문득문득 먼 길을 떠나고 싶다. 바람이란 그 바탕이 떠돌이라서 그런지 그 소리를 듣기만 해도 함께 떠들고 싶어진다. 끝없이 펼쳐진 들녘 너머로 뉘엿뉘엿 잠겨드는 해를 보면서 사람의 죽음도 저처럼 고요하고 맑은 정멸이라면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글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해인사에서였다고 한다. 그와 관련해서는 이런 일화가 전해온다. 법정이 장경각에 올라가 참배하고 내려오는데 시골 아주머니 한 분이 법정을 붙들고 8만대 장경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법정이 방금 보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되물으니 그 아주머니 말이 아, 그 빨랫판 같이 생긴 것 말이에요? 하더라는 것이다. 이때 법정은 절실히 깨달았다. 불교가 옛것만 답습하고 제도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팔만대장경의 말씀도 한낱 빨래판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의 글쓰기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문학적 감수성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대중의 언어로 사부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실제로 그는 동국대 역경원에서 불경을 번역하는 일에 참여했으며 불교의 명언집인 말과 침묵, 수타니파타 강론집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을 쓰거나 서산대사의 선가기감, 불타 석가모니 같은 책을 번역하기도 했다. 1972년에 영혼의 모음이라는 첫 수상집을 출간하면서부터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대중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의 책은 나오기만 하면 베스트셀러 또는 스테디셀러가 되었으며 무소유가 나온 뒤로는 법정의 독자군이 형성되었다. 법정의 책은 읽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 일견 건조한 문장이지만 씹을수록 깊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길상사의 성모 마리아를 닮은 관음상을 조각한 최종태 교수는 그의 글은 설명이 적고 깔끔하고 직관적이어서 무게감이 있다. 고했고 이혜인 수녀는 시원한 동치미. 같다고 했다. 나는 헌책방 같은데 법정에 책이 나와 있으면 권수를 헤아리지 않고 산다. 그걸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길 여러 번 했다. 법정은 유언에서 자신의 책을 절판하라 했지만 법정의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사코 그 책을 쥐고 놓지 않을 것이다. 성철과 법정. 법정은 성철 스님과의 인연도 상당히 깊었다. 다 함께 사는 공동선은 생명 존중과 평화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는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젊은 시절 10여 년을 해인사에서 보냈다. 이때 성철 스님을 만났고 성철 스님의 기상과 철저한 수행 자세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마 성철 스님도 멀리 떠나 있지만 거기서 자신의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는 법정을 상당한 법기로 보았던 것 같다. 성철 스님이 돌아가고 난 뒤 그의 저서 본지 풍광과 선문정로를 윤문하고 교정해서 출판할 수 있는 원고로 만든 것은 법정이었다. 법정은 살아생전에 수시로 성철 스님을 찾았다. 법정의 책 물소리 바람소리에 성철 스님과 문답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며칠 전 해인사 백년암으로 성철 종정 스님을 뵈러 갔었다. 올해 73세인데도 수행자로서의 기상은 전이나 다름없이 팔팔하시다. 스님과 마주하고 있으면 기운이 솟는다. 그때 무슨 이야기 끝에 스승과 제자 사이의 신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스님이 행각하던 젊은 시절 망공 스님에게 스승인 경호 스님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고 물었다. 경호 스님은 1849년에서 1912년까지 생존한 근세 한국 선불교를 크게 중흥시킨 선사로 그 문화에서 망공, 해월, 한암 같은 뛰어난 선승들이 많이 배출됐다. 그때 망공 스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가령 둘이서 깊은 산 중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호기에 지쳐서 쓰러져 마침내 죽게 되었을 때 경호 스님은 더 사시면서 많은 중생을 제도해야 할 것이니 저를 잡아 사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하고 기꺼이 내 던지겠다고. 스승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바치겠다는 말을 듣고 더 할 말이 없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정 스님은 이런 말을 덧붙이셨다. 그 스승은 능히 잡아먹을 사람이고 그 제자는 능히 잡아먹힐 사람이라고. 법정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비유가 좀 거칠기는 하지만 스승과 제자 간의 신의가 전 생명력을 기울인 그것이기에 전에 듣기에도 숙연했다고 한다. 아마도 법정은 이때 자신과 효봉 스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를 돌아보았을 것이다. 원철 스님에 따르면 성철 스님은 법정이 자신의 책을 윤문하고 교정해준 데 대하여 따로 인사를 해야겠다. 고할 만큼 고마워했다고 한다. 성철 스님이 입적한 몇 년 후 사진을 모은 책 호영집이 간행되었는데 법정은 서문을 쓰면서
성철 스님이 입으려고 챙겨둔 무명옷 벌을 주면서 내 성미에 맞게 행정까지 챙겨주었다. 그 옷을 기워가면서 오랫동안 잘 입었다. 고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았다고나 할까. 성철 스님이 그 청정한 수행과 사는 산, 물은 물이라는 선사다운 법문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면 법정 스님은 그를 통해 대중과 소통했다. 두 사람은 선풍을 일으키는 방법은 달랐으나 불교를 대중 속에 보다 가깝게 접근시킨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다 함께 사는 공동선은 생명 존중과 평화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